안녕하세요. 나라TV입니다. 오늘은 날이 많이 흐리네요. 곧 장마도 시작된다고 하니 모두 장마철 대비 잘 하시길 바라요. 비가 많이 오더라도 곧 맑은 하늘이 다시 비추듯 나라TV 구독자분들도 늘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탈북민 박상철 씨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탈북민 박상철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기까지 정말 많은 망설임이 있었어요. 저는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산업지도부에서 부부장을 지냈던 사람이에요. 평양, 그 권력의 중심부에 살면서 남들이 부러워하던 자리에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나만의 한 작은 방에서 한낱 평범한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답니다. 주변에서는 제가 탈북민이라고 하면 다들 좋은 신분이었음에도 왜 탈북을 하게 되었는지 많이들 묻더군요. 공화국의 실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기에 당연히 그런 의문이 들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제가 어쩌다 이 길을 걸어오게 되었는지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혁명혈통, 그 속에서 자란 어린 시절 저는 1960년대 말 평양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집안은 한국에서 소위 말하는 엘리트 집안으로 이른바 혁명혈통이었죠. 할아버지는 항일 빨치산 출신으로 김일성과 함께 중국 땅에서 싸웠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늘 가족 식탁에 오르곤 했어요. 아버지는 김일성 종합대학 교수였고 어머니는 조선직업총동맹의 간부였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수령님의 은덕으로 태어난 아이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며 자랐답니다. 저희 집은 평양에서도 특권층만 살 수 있는 만경대 구역 고층 간부 아파트였어요. 평범한 인민들이 배급에 허덕일 때 저희 집엔 항상 돼지고기며 생선, 술, 과일이 떨어지지 않았죠. 학교에 다닐 땐 아침마다 김일성, 김정일 동지의 초상화 앞에 서서 충성맹세를 외쳤어요.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답니다. 그게 옳은 줄로 믿었죠. 저희 가족은 모두가 특권의식에 절여져 있었어요. 어린 저는 집안의 외아들이었기에 어려서부터 저는 특별하다며 다른 동무들과는 출신이 다르다는 말을 줄곧 들었어요. 하지만 마음속 한 구석엔 늘 묘한 허전함이 있었어요. 학교 친구 중엔 늘 헌옷에 헐벗은 아이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왜 우리 집엔 못 오게 하는지, 왜 그 친구들 집에 가면 냉기가 흐르고 밥 한 그릇조차 없어 보이는지 어릴 땐 몰랐지만 크면서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런 의문이 들었던 건 아마 제가 태생부터 마음이 여린 사람이어서가 아닌가 싶어요. 말도 안 되는 교육을 받고 자랐어도 다리가 다친 동물을 보면 부축해줬고 배고픈 동무에게 집에서 몰래 가져온 쌀을 주기도 했거든요. 같은 학교를 다니던 동무들 중에는 저와 같이 잘 살고 출신 성분이 좋은 동무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가난한 동무들이 더 많았어요. 특권의식이 강했던 동지들은 자기들끼리 어울리기 바빴으며 잘 어울리지 못하는 저를 두고 나무라는 해도 있었죠. 어쩌면 집에서 지겹게 들어야 했던 부모님의 설교 때문인지 부유하게 자란 저조차도 반감을 샀던 게 아닐까 싶어요. 오히려 힘든 동지들을 보면 저의 특권들이 이질적이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운이 좋아 이렇게 태어났지만 내 동무들은 무슨 죄를 지어 저런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생각하며 늘 의문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어려서부터 이런 공화국의 체제에 비밀스러운 반감을 가진 채 성장했습니다. 제가 김일성 종합대학에 진학했을 때 저는 이미 사람들의 시선 속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교수 아버지와 혁명가 집안의 후손, 수재라는 칭호를 달고 다녔죠. 그저 부모님이 시키는 공부를 해야 했고 산업경제학을 전공하고 졸업하자 기다렸다는 듯 순조롭고 당연하게 당 중앙에 곧바로 배치됐어요. 누군가는 죽도록 노력하고 애써도 갈 수 없는 자리였지만 저에게는 그토록 간절하지도 않았으며 그저 당연한 루트였습니다. 노동당 중앙위원회 산업지도부, 그곳은 북한 경제를 사실상 움직이는 곳이었죠. 저는 산업 현장 관리, 생산 계획, 수출입 승인까지 손대지 않는 곳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간부 전용차, 전용 상점, 평양 고급 아파트,
특별 배급 식량까지 모든 특권이 주어졌죠. 표면적으론 수령님과 당의 은덕이었지만 실상은 부정부패와 거래, 거짓말이 판을 치는 곳이었답니다. 이곳에서의 하루하루가 정의감이 넘쳤던 저에겐 사실상 지옥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러던 2004년 어느 겨울, 저는 평안남도의 대형 탄광지구를 시찰하러 내려갔어요. 이날이 저의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충격에 빠뜨린 날이었어요. 수령님 지시로 증산지구라 불리던 곳이지요. 그곳에서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광부들은 뼈만 앙상했고 아이들까지 막장 안에 들어가 석탄을 날랐어요. 그 작은 손으로 돌덩이를 옮기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겨울 칼바람이 불어도 그들은 얇은 소못 하나 걸치지 못했어요. 한 광부가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동지 이렇게라도 안 하면 우리 애들이 굶어 죽지 않겠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돌아서서 눈물이 핑 돌더군요. 그동안 살아온 저의 인생은 그나마 희극이었구나 싶었죠. 저로선 좋은 그늘 안에서 좋은 것만 보고 자라서 이런 참담한 현실은 처음 목격한 거나 다름이 없었어요. 인간적인 마음에 눈물이 났어요. 누구라도 그 현장을 본다면 저와 같이 반응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곳에 같이 있던 다른 동무들은 저와 같이 놀라는 기색이 보이진 않았어요. 그들은 아마 자기 일이 아니고 계급이 다르고 당연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인간이 아닌 것들이죠. 잘못된 세뇌와 특권의식으로 자랐으니 말이죠. 그곳에 있자니 저만 정신이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날 돌아와서 정신을 차릴 틈새도 없이 저는 보고서를 올려야 했습니다. 위에서는 현장의 실제 이야기가 아닌 보여주기식 가짜 보고서를 요구했어요. 사실상 제가 그날 사찰하는 것은 일종의 쇼였던 겁니다. 그저 정해진 대로 김씨 일가를 찬양하는 글을 써야 했던지라. 그날 제가 올린 보고서에는 이런 진실을 담을 수 없었어요. 그저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죠. 광부들은 수령님의 은덕에 보답하기 위해 혁명열로 증산투쟁에 나섰습니다. 그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제 손이 부끄럽고 제 자신이 한없이 작아 보였답니다. 다만 이런 겁쟁이였던 저와는 달리 잘못된 체제를 바로잡고자 했던 단 한 사람만큼은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그 동무는 정말 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동무는 어느 날 회의에서 있는 그대로를 말했답니다. 동지들, 현장은 보고서와 전혀 다릅니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인민이 다 죽습니다라고 말하더군요. 그때 저는 너무나도 놀랐어요. 속으로만 생각했던 말을 저렇게 대담하게 뱉다니. 목숨을 걸고 말한 것이 틀림없었으니까요. 분명 그 동무의 눈동자는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지만 더 이상의 불의를 참을 수 없었기에 마지막으로 그가 할 수 있던 것을 한 것이 아니었나 싶었어요. 속으로는 저도 거들어서 그 동무를 돕고 싶었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죠. 그때 저의 침묵이 저를 살렸던 건지. 그날 이후 그는 보위부에 끌려가 끝내 다시 돌아오지 못했어요. 총살됐다는 소문만 들려왔죠. 저는 확신했어요. 이 나라에선 진실을 말하면 죽는구나. 우리의 임무는 역할놀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죠. 나는 살기 위해 침묵했지만 이런 비굴한 삶이 의미가 있나 싶었어요. 그렇게 몇 달을 고민하고 또 고민한 끝에 저는 목숨을 걸기로 했어요. 다만 다른 길을 택한 겁니다. 저로서는 공화국의 뿌리부터 잘못된 체제를 바로잡을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비겁한 수단이었던 탈북을 결심한 겁니다. 지금도 다시 선택하라 하면 저는 도망가는 것을 택했을 거예요. 그곳에서는 모두가 정신이 세뇌되어 도무지 인간으로서의 모습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악마들만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이렇게나마 북한의 참혹한 현실을 알리고 하루라도 빨리 체제가 붕괴하고 북한이 김씨 일가로부터 해방되길 먼발치에서 작은 도움이라도 주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후 저는 오랜 시간 비밀리에 탈북 계획을 세웠으며 브로커를 통해 국경지대 정보를 수집했고 금고에 있던 금괴와 달러를 챙겨 출장을 가장해 두만강 근처로 갔어요. 강 앞에 섰을 때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이 불효자를 용서하세요.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가족들을 두고 오는 발걸음은 전혀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아버지에게 이런저의 속내를 털어놓았다가는 제일 먼저 저를 보위부의 반역자로 고발해버릴 것이 뻔했습니다. 제일 믿고 의지해야 할 가족은 김씨 일가와 공화국의 체제에 완전히 한통속이었기에 아들인 저조차도 그들에게는 간첩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럴 바엔 차라리 먼지처럼 사라지는 것이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중국에 도착하고 나서도 또 다른 지옥이었어요. 단속을 피해 헛간, 창고, 지하실을 전전하며 밤에만 몰래 움직였어요. 목숨을 돈 삼아 이용하는 브로커들, 공안의 그림자, 그 모든 게 저를 짓눌렀어요. 공포의 시간들을 견디며 저는 오랜 시간을 견뎌 한국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남한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저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줄 알았어요. 마트에 처음 갔던 날 쌀이며 고기, 과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걸 보곤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사람들은 너도 나도 당연하다는 듯 음식을 담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에 공화국에 굶어가던 수많은 인민들의 곡소리가 다시금 귓가에 들렸죠. 이 많은 음식들을 그들이 단 한 번이라도 맛볼 수만 있었다면 저는 이렇게까지 죄책감에 잠을 설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기사를 읽고 있었는데 저는 그걸 보고 더 놀랐어요. 이게 바로 진짜 사람이 사는 세상이지,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잊을 수 없는 남한에서의 특별한 경험이 있는데요. 입국하고 몇 달 지나서 자원봉사자분들과 함께 고아원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의 경험은 어찌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다시금 충격과 감동을 받았던 값진 경험이었어요. 공화국을 벗어난 이후 저는 하루하루 죄책감 속에 살았기에 남한에서만큼은 자유롭게 선의를 베풀고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원했던 봉사였는죠. 그때까지는 남한의 고아원을 가본 적도 상상해 본 적도 없었기에 조심스레 한국도 어쩌면 가려진 불우한 이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만큼은 제가 뭔가 보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고아원에 도착했을 때 본 모습에서 저는 북한에서 굶던 아이들 생각이 나 아이들 몰래 화장실에서 울고 말았답니다. 그러다 봉사자분이 다가와 등을 두드려 줬어요. 그 손길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어요. 그분의 도움으로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그곳의 아이들을 마주했어요. 아이들은 굶은 기색이라곤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순수하고 맑은 그 눈에 웃음이 가득한 미소로 가득했죠. 그곳의 수녀님들은 아이들을 더할 나위 없이 따뜻한 미소로 대해주셨고 어느 한 곳도 더럽거나 취약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보호 아래 따뜻하고 단단하게 자라나는 게 느껴진 거죠. 그땐 정말 감사의 눈물이 다시금 흘렀어요. 북에서도 아이들이 이런 보호를 받을 수만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도 들었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그 후로도 주기적으로 저는 아이들을 위한 봉사를 하러 다닙니다. 매번 느끼지만 한국의 복지는 정말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작은 선심이 이곳에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북한에서의 참혹했던 인생을 딛고 이제 저는 작은 회사에서 경비 일을 하며 살아요. 비록 평양의 호화로운 간부 아파트는 아니지만 제 땀으로 번 돈으로 밥을 먹고 전기와 수도가 나오는 집에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가끔 고향 생각에 밤마다 창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봐요. 북녘에 있는 어머니와 동생의 무사함을 빌고 또 빕니다. 언젠가 그들도 이 자유의 땅에 함께 서는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북한이라는 곳은 고위 간부조차 진실을 보게 되면 목숨 걸고 도망쳐야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누리는 이 자유와 평화, 그 소중함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진실로 찾아뵐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진심으로 고맙습니다.